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예민수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뭔가 좀 호재들이 나오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라든지요.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월요일 오늘 주식시장을 많이 누릅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서면서요. 상당히 부담을 주고요.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이제 경기까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스태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요. 환율 오르고 주가 떨어지고 악재가 드러나는데요. 중국에 이제 전인대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 가려진 거죠. 결국 악재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약한 장이죠. 호재도 좀 보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드러난 악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한 1.2% 정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2%로 낙폭이 커졌네요. 코스닥도 1.7%, 다시 2,700 밑으로 순간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예, 이번 한 주 또 만만치 않습니다. 월요일장 대응 전략들 구체적으로 세우고 종목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가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단한 시장이 이어집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이고요. 코스피가 지금 50포인트 이상 내주면서 2% 이상의 하락 보여주고 있죠. 시총상위 1위권부터 30위권 대에서 오르는 종목이 HMM 딱 한 종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나가겠습니다. 잠금해줘 오늘 김종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징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 오늘 떨어지고요. 국제유가 상승에 정유주정도 올라갑니다. 그 밖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등의 종목이 오늘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수 강하죠. 증권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 내에서 조금 방어적 성격을 띨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 실적 개선 기대도 있고요. 철강 트레이딩 사업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언급이 되네요. 두 종목 다 나란히 올라섭니다. 자,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장 출발하고 나서 상한가 진입했다가 상승분 다 반납하고 지금은 13% 정도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경북과 강원에서 대형 산불 주말에 이 소식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소방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오늘 장에 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 이들 종목은 재난 사건 사고에서 전 변동을 키우는 종목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계속해서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이 안정적인 사업의 수소 모멘텀 얘기까지 얼마 전에 저희 다뤄봤었는데 잠시 후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오늘은 5% 이상의 상승 48,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으로 CS 베어링 좀 볼까요? CS 윈드의 자회사이죠. 6거래일 동안 정말 딱 6거래일 동안 주가가 70% 이상 올라온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익 실현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종목 고민 좀 깊어지는 시점이 되겠네요. 자, 질문을 어느 쪽으로 드려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일단 나란히 올라가는 쪽 포스코 인터와 LX 인터내셔널 이런 쪽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주가의 반등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본질적인 변화가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에 따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역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가, 금속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이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종목의 고점을 함부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주가를 상승하는 마켓 드라이버, 이 종목 드라이버 자체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면 그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면
그런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조정시 매수를 외칠 수 있는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저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의견 외에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해보실지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건 또 AS 느낌이에요. 한국가스공사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만 2월 28일에 김종회 위원과 잔금 해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었죠. 안정적인 사업 부분과 수소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나눴고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이 23% 정도 났습니다. 그때 일단 목표가 5만 원을 주셨고요. 지금 5만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언급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맞물려 있는 거죠.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이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의견 이상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지적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종목이 2015년, 2016년에 베타, 그러니까 시장과 얼마나 민감하게 같이 가느냐를 따졌을 때 네. 0.5였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베타 값이었는데요. 최근에 베타 값은 0.8, 0.9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뭔가 본질이 변한 거죠. 근데 PBR은 여전히 0.5배 정도 수준. 그래서 종목의 본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가스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가스 가격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LX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인터와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 좀 본질이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향후 아주 먼 미래를 보면 수소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익 베이스가 좋아지고 있고 자산 가치, 특히 호주에 있는 이 자산 가치가 좀 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익도 올라가고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목표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격의 끝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뭔가 더 다른 걸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반등의 1차 목표는 이 정도고 그럼 그걸 넘어서기 위해선 뭔가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의 개선 속도가 예상하던 것보다 더 빨라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한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 이상 넘어서 더 높은 주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체크 포인트는 한 5만 원 정도의 가격을 힘있게 넘어설 수 있느냐 정도는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좀 반갑고요. 또 추가적인 포인트 앞으로의 흐름들 확인하시고요. 자, 특징주 격의 움직임들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까?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제일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요소 오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시면 늘어나는 경쟁, 투자 비용 확대. 인텔도 그렇고 최근에 TSMC도 지난해부터 해서 투자 확대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일까요? 그렇습니다. 인텔도 지금 투자비를 엄청나게 계속 늘리고 있죠. 네. 지금 표로 준비된 대로 파운드리 재개를 폴 겔싱어가 얘기하고 나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인텔이 당장 TSMC와 삼성이 경쟁하고 있는 3나노, 4나노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가장 또 폭넓게 쓰일 수 있고 가장 지금 수급이 달리는 자동차용 반도체로는 언제든지 진입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둘이 거의 양분하던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온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지에 공장을 만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TSMC와 삼성전자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4나노로 지금 그 갤럭시 S22 칩 내놨다고 했는데 이거 수요를 아직도 잘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내로 그 GAA 방식으로 기존 방식 핀팻 방식에서 변경해서 GAA 방식으로 3나노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 과연 될 수 있을지가 계속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5나노 이하로 갔을 땐 TSMC도 지금 엄청나게 헤매고 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계속 수율이 낮아지면 계속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과연 빅메모리 부분에서 계속 이익을 잘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적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나쁘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역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결국 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비도 늘고 이익도 줄어들면 그와 관련된 부담은 올해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 다만 뭐 주가 밸류가 낮아서 여기서 뭐 추가 조정은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올해 가장 좋은 산업, 가장 시장을 리드할 것이 그래도 반도체라고 봤는데 네. 반도체 이익 사이드가 뭔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반가운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그래도 올해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걸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발목 잡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도 정말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 늘고 비용 늘고. 자, 그럼 두 번째 발목 잡는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죠. 이번 나온 제품에 대한 성능 논란이 벌써부터 거론이 됩니까? 네. 근데 이거 좀 해묵은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논란이고요. 네. 그 GOS라고 해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소위 소비자들이 화가 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벤치마크를 측정하는 앱에서는 최고 성능을 발휘하고 네. 게임으로 게임으로 넘어가면 소위 GOS라는 게 작용을 해서 성능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20일에서도 문제였고 여러 군데 문제였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발열 문제, 스로틀링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갤럭시 노트 S7에서 있었던 그 배터리 이슈 이와 관련돼서 뭔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소위 이 CEO를 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관리 CEO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열이 발생하고 발열로 인해서 무언가 또 배터리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삼성 측면에서는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걸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더 커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동안은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S21까지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성능을 누르는 이슈가 있었지만 다른 유료앱을 통해서 이걸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성능을 쓰고 싶으면 발열이 나더라도 고성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개발자들을 포함한 얼리어답터들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고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화두가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약간 항복을 한 듯한 그런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그러면 너희가 그걸 원하면 그거 안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또 공격이 나타나는 게 그러면 이게 위험해서 너희가 제어를 했는데 그걸 풀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위험에 노출되라는 얘기냐? 또 이런 식의 또 반론이 나오면서 여러 그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러지도 논란들 저러지도 못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최대 핵심은 뭐냐? 너희 프리미엄 폰이고 애플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너희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실성능에서는 절반밖에 못 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일반 사용자들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고성능의 성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성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면 너희가 과연 프리미엄 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2 굉장히 판매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해외 쪽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판매량 감소 혹은 판매량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도 좋지만 IM 쪽에서의 이익을 굉장히 크게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대응 자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대응보다 더 중요한 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여건을 좀 둘러봤다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스마트폰 IM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우려 섞인 상황이라는 점 지켜볼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는 뭘까요? 반도체 가격 반등, 수출 증가. 이게 발목 잡는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게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5G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의 그 호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격 반등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최근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침략이라고 하는 이슈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 화해 이슈 때도 그랬지만 그때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였던 것은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수출량 증가와 가격 반등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두고 뭔가 물량을 먼저 막 당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앞두고 물량을 당긴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 흐름 아닌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당연히 늘어나죠. 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 디램 가격의 현물 가격의 반등이 과연 본질적으로 5G와 연결된 미래 IoT 산업과 연결된 그런 상황이라면 관련된 종목이 다 올라야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렇고 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투자를 그렇게 늘린다고 하는데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종목군들이 전부 나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야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S22와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보유자분들에게 뭐 이러한 발목 잡는 요소들이 있으니 파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가격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걸 다 극복하면? 그 뭐 장기적으로는 10만 원도 넘고 더 멀리 가겠지만 우리가 올해 내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가격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소화하고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근거에서 봤을 때 저는 뭐 8만 5천 원 정도가 최저값이 아닌가. 이게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누르고 판매량도 뭐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디램 가격 상승이 구조적인 어떤 상승의 그 근거로 나타난다면 저는 뭐 8만 5천 원 넘어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랐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눌리고 있는 국면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명하게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뭐 7만 원까지 장 초반에 이탈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네, 조금은 더 지켜볼 포인트가 많은 삼성전자에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CS 윈드예요. 고유가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CS 베어링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풍력주 뭐 신재생 쪽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고유가 시대 현재 주가의 위치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부터 조금 보실까요? 이 종목이 시장이 정말로 흥분했던 그때 PBR 4배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뭐 1.99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반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2배에서 3배 사이라고 하는 이 PB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 고유가기 때문에 유럽이 전부 풍력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풍력 산업이 과연 지금 수익성도 크게 낼 수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인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두 가지 논란 나타나고 있죠. 기존의 에너지를 계속 지켜가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네. 방향은 이쪽이 확실한데 그런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이건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싸다면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투자하기 굉장히 애매한 지점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지금 눈을 번쩍 뜨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포인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원가 부담. 풍력 쪽에서의 원가 부담은 어떤 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준비된 그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산업용 금속 가격의 상승은 말 그대로 지금 뭐 폭발적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 기업들이 받는 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은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베이스 메탈이기 때문에 뭐 철, 뭐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베이스 메탈의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풍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이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속 가격 상승 자체가 원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풍력이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산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가 부담을 누가 메꿔줄 거냐라는 건데 정부가 계속 보조금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별로 돈도 없는데 또 국채 발행해서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도 보조금 주고 정부가 무조건 해자는 아니거든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더 늘린다? 이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방향은 친환경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가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도 언제 닫혀있는 관정을 열 것인가, 셰일가스의 관정을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고유가가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태양광, 풍력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유가 속에서 신재생이 주목받는다라는 그 스토리가 이미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또 비용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관 매수. 기관이 뭐 거의 2월부터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이 팔았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많이 팔았던 것도 기관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했던 것도 기관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걸 일부 되돌리는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기관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 확대하고 고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적인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느냐? 단기 수급 유입에 따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줄였다가 뭔가 상황이 변하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것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관이 사니까 사야 된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뭡니까? 기관이 팔면 팔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팔면 파세요. 지금 기관이 사니까 여전히 매수,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볼 만한 보유의 국면이지만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고 외국인들 별 관심 없으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때문에 산다? 그러면 기관이 팔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김 의원님께서는 CS 윈드에 대해서 뭐 어차피 장기적 관점이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메리트 못 느낀다라는 거겠죠? 네, 일단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저항선이 한 7만 원대 초반 가격에 형성돼 있는데요. 그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유입되는 기관 혹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가격을 넘어설 만큼의 모멘텀을 제공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가격이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 2점 몇 배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나 잔금 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지금 매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매수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포인트를 주의하면서 이 정도 중장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한 번 더 하시면서 내용 곱씹어 보시길 바랄게요. 김종회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